안녕하십니까, 경희대 보철과의 노간태입니다. 오늘은 무치약 환자의 전악 수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총이치와 임플란트 전악 수복은 비슷한 점이 있는데요, 이 보철 치료는 결국 환자분에게 심미적이고 기능적인 치아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총이치를 하고 임플란트 보철 치료로 이 치아의 관계라든지 악관관계, 그 다음에 수직공유경이라든지 이런 위치 관계를 전달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었는데요, 요즘은 굉장히 이 디지털 방법을 통해서 쉽게 이 총이치의 치아의 관계, 고경, 악관관계 등을 전악 수복으로 쉽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총이치를, 심미적인 총이치를 기존의 웩스림이 아닌 저의 방법을 통해서 쉽게 제작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 총이치의 관계를 전악 수복으로 쉽게 이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제가 10몇 년 전에 한번 수복을 했던 증례인데요, 이 무치약 수복을 하려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다 인상을 뜨고 왁스업을 하고, 이 왁스업을 예전에 한 일주일 동안 제가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 과정을 또 레진을 통해서 레진으로 찍어서 임시치아로 옮기고, 또 다시 임플란트 인상을 떠서 이 웩스림을 통해서 또 악관관계를 체득을 하고, 그 임시치아에 있는 고경하고 악관관계 등을 다시 측정을 해서 최종 보철물로 수복을 이제 이행을 하였고요. 최종 보철물로 할 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심미적인 지르코니아가 없었기 때문에 이 지르코니아는 하부 구조만 만들고 상부 구조는 이맥스 모놀리틱을 통해서 이렇게 칼라링을 통해서 제작을 했었습니다. 이 하악의 브릿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이렇게 심미적이지가 않아서 또 레이어링을 하면 또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메탈에다가 프레싱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을 통해서 제작을 했었는데요, 요즘은 이런 식으로 전악 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굉장히 이제 동요 치아가 많은 환자분이었는데요, 이렇게 디지털 방법을 이용해서 디지털 총이치를 만들었습니다. 만드는 치아배열 과정과 악관관계 체득을 간단하게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덴처가 있으면 덴처의 치아 관계를 우리가 CT를 찍어서 쉽게 가이드를 만들 수 있고요, 이 가이드를 통해서 치아의 관계에 맞는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고, 예전에는 이 세멘 타입을 통해서 제가 즉시 로딩을 했는데, 요즘은 이 스크류 어버먼트를 연결을 하고 이 상태에서 스캔 바디로 스캔을 하거나, 아니면 덴처를 스캔해서 듀플을 한 덴처로 이제 인상을 뜨거나, 아니면 서지컬 가이드가 2피스짜리가 있으면 이 서지컬 가이드를 이용해서 인상을 뜨고 이 덴처의 치아 관계, 고경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인상체를 스캔을 해서 뒤집으면 이렇게 구강 내 스캔한 관계가 얻어지게 되고, 이 스캔 바디 상에서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불러들여서 이 총의치의 치아의 관계를 그대로 우리가 인식을 해서 이제 그 위치에 맞게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배치를 하고요, 이 다음날 이 라이브러리를 이제 우리가 익스포트를 해서 이거를 이제 밀링하거나 프린팅을 해가지고 환자분에게 이렇게 쉽게 장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프린팅으로 장착을 했지만 요즘은 이제 임시치아는 밀링 방법을 통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수작업으로 굉장히 하던 그런 과정들이 지금은 고경이 잡힌 심미적인 덴처가 있으면 우리가 쉽게 전악 수복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하지만 이 총이치를 만드는 과정 자체는 예전하고 많이 바뀐 건 없습니다. 우리가 상악치아의 위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웩스림을 이용하거나 어떤 다른 장치를 이용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전달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심미적인 이렇게 치아 배열의 정보를 전달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 10년 동안 제가 하는 덴처 시스템이 BPS 덴처라는 시스템이고, 상악치아의 하악치아의 위치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인상체의 정보만으로 이런 덴처를 만들어 왔는데요, 그동안 제가 경험하면서 이 정도가 치아 위치가 되면 환자분한테 심미적인 안무가 나오겠다라는 어느 정도 데이터도 쌓이고 저희 경험이 쌓여서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환자분도 어떤 치아에 대한 구강 내 정보 없이 이런 인상체에 대한 정보만으로 제가 치아 배열을 했고, 이 치아 배열은 환자분한테 굉장히 심미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악치아나 하악치아의 정보 전달을 하지 않고 우리가 적절한 립 서포트와 적절한 치아의 노출도를 보이는 이런 치아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치아의 심미적인 위치를 덴처만 보고 파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드려볼까 하는데요, 선생님들은 이 덴처를 보고 어디가 조금 어떻게 수정됐으면 하는 느낌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덴처만 보고도 어느 정도 그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가 조금 입술이 꺼지겠네, 치아가 조금 덜 보이겠네 하는 정도의 느낌이 있는데, 그런 직관적인 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덴처 외형을 보고 판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저의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무치약 수복을 하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안무의 미드라인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될 거고, 립 서포트, 구순 지지, 상순 지지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정보도 전달을 해야 될 거고, 상순에서 얼마나 하순 관계에서 이 상악 치아가 보이는지도 우리가 전달을 해야 되고, 치아의 크기도 전달을 해야 되고, 엔테리어 오클루잘 플레인, 동공간선과 평행한 정도도 우리가 그 안무를 볼 수 없으니까 그 정보도 전달을 해야 되고, 후방 교합 평면이 없으니까 우리가 뭐 일반적인 많은 기구들을 통해서 캠퍼 플레인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치부 치아의 위치라든지 뭐 그런 사이즈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면 전달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 만드는 총위치는 요 두 가지 정보, 최소한의 요 정보만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요 최소한의 정보 전달을 우리가 덴처를 만들 수 있으면 지금의 임상과 좀 많이 우리가 바뀔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덴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왁스림이 필요하죠. 우리가 왁스림을 조정하는 과정은 이 왁스림을 통해서 결국 상악 치아의 길이와 상악 치아의 립 서포트를 정하고, 그 다음에 상악 오클루잘 플레인을 정하기 위해서 상악 왁스림을 캠퍼 플레인에 맞게 보통 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경을 정하기 위해서 하악 왁스림을 조정을 하고, 고경에 맞게 우리가 그 하악 왁스림을 정한 뒤에 바이트 체득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굉장히 번거롭고 조금 어려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제가 왁스림을 많이 다루는데도 이 립 서포트를 굉장히 구강내에서 보는 과정들은 굉장히 좀 어려운 점들이 있고, 이 과정이 아닌 오늘은 치아 배열을 하는 조금 다른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려볼까 하는데 조금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고경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교합 악관관계를 체득합니다. 그 다음에 립 서포트는 보지 않고 상악 치아의 절단부의 길이만 전달을 해서 덴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요. 이 방법으로 덴처를 하게 되는 저의 이유와 그 다음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덴처를 만들게 되면 굉장히 장치들이 간단해지고, 제가 만든 2번 만에 덴처를 만들 수 있는 장치, 제가 개발한 장치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상악 치아의 립 서포트를 우리가 보통 이제 하악이 없는 상태에서 재는데, 상악 치아의 립 서포트를 우리가 적절하게 측정을 했다고 해도 이 하악이 클래스 3거나 클래스 2거나 하면 상악 치아가 어떨 때는 세 보이기도 하고 약해 보이기도 해서 결국은 우리가 덴처를 만들 때 상악 치아를 컴프로마이즈 하게 됩니다. 클래스 3 환자분 같은 경우는 상악 치아를 조금 더 빼서 안무를 자연스럽게 하는 경우들이 있고, 클래스 2 환자분 같은 경우는 상악 치아를 조금 꺾어서 하악 치아를 조금 더 내면서 이 안무를 자연스럽게 우리가 결국은 바꾸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클래스 1 같은 경우는 조정한 왁스림이 별로 조정이 필요 없이 배열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왁스림을 상악을 기준으로 보통은 치아를 설정하게 되는데, 하악 악관관계와 수직 고경에 따라서 우리 안무는 상악 치아의 그 위치는 결국 수정에 대한 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 환자분도 제가 예전에 왁스림을 쓸 때 상악 치아의 립 서포트를 정하고 길이를 정하고 이제 교합 체득을 해보니까 결국 이 심한 클래스 2였죠. 이 하악을 가려는 상태에서는 안무가 그렇게 부자연스럽지 않지만 악관관계를 체득하고 나면 상악이 조금 강조돼 보이고 하악이 들어가 보이기 때문에 결국 상악 치아를 조정해야 되는 일이 있고, 하악 치아를 조금 순축으로 빼서 컴프로마이즈해서 결국은 배열을 완성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악의 립 서포트라는 것도 고정적이 아닌 게, 이 환자분은 올드 덴처를 끼고 있는 게 좌측의 안무고 우측의 안무는 새로 제가 덴처를 만든 건데, 올드 덴처가 상악 치아가 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든 새로운 덴처에 비해서 고경이 낮기 때문에 상순의 립 서포트가 더 바깥쪽으로 안무가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악의 립 서포트라는 것도 고정적인 값이 아니라 하악의 버티컬 디멘전에 따라서 바뀌는 값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상악의 노출도도 지금 보면 이제 괜찮아 보이죠. 저도 뭐 이거의 상악 노출도가 괜찮아 보이는 정도에 따라서는 연령에 따라 조금 다르게 판단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악의 길이라는 것도 이 상악 치아를 그대로 두고 제가 하악의 덴처만 버티컬 디멘전을 3mm를 낮췄을 때 똑같이 상악 덴처를 만들었지만 왼쪽은 상악 치아의 노출도가 괜찮아 보이고 오른쪽은 스마일 할 때 상악 전칩의 노출도가 좀 과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악 치아의 노출도라는 것도 결국 고경이 달라지면 과해 보일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주문을 할 수도 있는데, 상악 전체는 지금 그대로기 때문에 또 고경은 좀 높아 보이면 고경만 좀 조정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사실은 고경만 조정하면 상악 전체의 노출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 스마일이 바뀌기 때문에 하순과의 간섭을 일으킬 수도 있어서 우리의 상악 전체의 그 길이는 비율적으로 결국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악 전체의 길이는 보통은 스마일 2 발음한 상태에서 정합니다. 젊은 사람의 이 길이는 보통은 7, 80%를 상하순 간격에 차지하고요. 뭐 고령의 환자분들은 이 비율이 조금 6, 70% 적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레스트 상태만으로 상악 전치의 길이를 정하게 되면 이 스마일 상태에서 노출도에 이런 비율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악 전치의 길이는 고경이 정해진 상태에서 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상악 전치와 상순의 신미성은 상악 단독으로 결정이 될 수가 없고 상순의 신미성, 노출 또는 고경과 하악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상악 전치의 3차원적인 위치는 고경과 하악이가 결정된 이후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유명한 슬라비책 선생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랑은 조금 다른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립 서포트를 안 본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립 서포트를 안 보고 상악 전치의 위치를 배열할까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클래스 1에서는 평균적인 수치를 적용하면 대부분 안모에 적합한 안모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 파필라가 2, 3mm 전방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무치하에서 6에서 7, 8mm 정도 상악 치아에 순면을 위치시키면 일반적으로 괜찮은 안모가 나오지만 이런 클래스 3 환자분 같은 경우는 하악이 상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상악 치아를 더 빼줘야지 일반적으로 괜찮은 안모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파필라에서 위치는 자연치의 위치지 이 환자분을 심리적으로 에스테틱하게 바꾸기 위해서는 악관관계에 따라서 치아의 위치는 조금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이 환자분은 클래스 3 환자분인데 이 치아 배열만 봐도 이 치아는 상악 치아가 잘 안 보이겠구나, 상순이 굉장히 꺼져 보이겠구나를 사실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의 상악 치아의 위치는 지금 인사이잘 파필라를 기준으로 한 6, 7mm 정도 앞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보면 맞는 배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 환자분은 약간 클래스 3 환자분이기 때문에 상순의 립 서포트가 상대적으로 꺼지고 그렇기 때문에 안모도 조금 더 상악 전체를 빼야지 괜찮은 안모가 나온다는 거를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환자분의 덴처를 껴봤을 때도 기공실에서 이 평균적인 수치로 만든 덴처들은 굉장히 비심미적인 덴처를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룰에 따라서 배열을 수정해 줬는데요. 이 수치에 대해서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그런 수치에 따라서 환자분의 덴처를 배열을 수정했더니 지금은 괜찮은 안모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만 고민한 건 아니고 일본에도 히라쿠리 선생님도 고민을 하셨고 클래스 3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은 클래스 1보다는 한 5mm 정도 많은 립 서포트를 줘야지 괜찮은 안모가 나오는 것을 경험해서 이 선생님들도 왁스림을 조금 더 만들 때 클래스 3 환자분 같은 경우는 왁스림을 조금 더 라비알로 맞추고 클래스 3, 2는 조금 수치가 조금 저도 동의를 조금 못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클래스 1과 클래스 2와 클래스 3의 상악 전체 위치가 좀 달라져야지 괜찮은 얼굴이 나온다는 거를 알고 이런 수치들을 제안을 했는데 실제로 이 수치들을 임상적으로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게 클래스 3고 어떤 게 클래스 2인지도 우리가 진단을 일단 해야 되고 조금 클래스 3도 우리가 전치부를 많이 빼야지 괜찮은 안모가 나오는지도 우리가 그거를 판단하기는 어렵죠. 똑같은 수치를 적용하는 것도 말이 안 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환자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를 같은 수치를 적용할 수는 없을까 하고 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덴처를 만들면서 봤을 때 심미적인 덴처는 대부분 외형적으로 봤을 때도 비슷한 외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시도를 하기 시작했고요. 일단 클래스 1에 대한 좀 정의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치악 악관관계를 이제 스캔을 많이 해가지고 그거를 가상교합 평면을 만들고 절치 우드와 하악 전치의 베스티블의 시작점이 대략 일치하는 게 클래스 1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유치학 환자분은 인사이저 파필라가 약간 뒤에 있습니다. 약간 뒤에 있기 때문에 하악 베스티블이 전방에 있지만 흡수가 되면서 인사이저 파필라가 전방으로 나오면서 대략 이런 관계가 얻어지게 됩니다. 이거를 클래스 1으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견치의 팁이 대략 절치 우드의 중앙 정도에 있죠. 물론 후방 정도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필라가 전방으로 가면. 그리고 하악 견치의 팁은 우리가 악궁의 전후방적으로 봤을 때 상악 견치의 팁과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견치 자체로 보면 근심이 있지만 악궁 자체로 보면 팁의 위치는 전후방적으로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합을 하면 규칙을 얻을 수가 있는데 덴처를 위에서 관찰을 하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관찰을 하는 거죠. 베스티블의 시작점과 파필라를 같은 위치로 보고 그 상태에서 관찰을 하면 결국 인사이저 파필라에서 상악 전체 위치 관계를 얻을 수가 있고 하악의 베스티블과의 관계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클래스 1에서는 이 정도 배열의 상악 전체 순면이 베스티블의 시작점에서 한 4에서 6mm 정도 나오고 한 5, 6mm 정도 나오고 상악 견체가 디스탈이 한 베스티블의 외형 외측 보더 정도에 위치되면 대부분 괜찮은 배열이 나옵니다. 이 아까 클래스 3는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냐면 결국은 이 인사이저 파필라와 베스티블이 결국은 전방에 있는 건데 이 전방에 있는 이 위치 관계를 회전을 시켜서 맞추고 그 상태에서 전칩의 위치 관계를 클래스 1과 동일하게 하면 비슷한 프로파일이 나오게 됩니다. 이 프로파일을 원래대로 보면 전치의 위치는 굉장히 라비알에 있지만 이 파필라와 베스티블 간의 관계를 맞추면 클래스 1과 비슷한 프로파일을 보이게 돼서
물론 이 환자분의 이런 평균적인 배열이라는 게 모든 환자분의 가장 심미적인 배열을 하는 배열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저의 경험으로 봤을 때 이런 수치들을 보이는 덴처들은 굉장히 얼굴에서 심미적인 덴처를 보였고, 이 덴처는 디지털로 이제 외국에서 만든 덴처인데요. 아무 왁스림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고 만들었을 때 상순이 굉장히 꺼지고 힘이 없어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는데, 이 얼굴을 보면 이 배열이 아까 제가 한 배열과 비슷한 배열이죠. 그런 배열을 했을 때 훨씬 더 생기가 있고 립 서포트도 적절한 안무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도 클래스 3 환자분이었지만 클래스 1의 관계로 상하 관계를 맞추고 전치를 위치시켰을 때 괜찮은 안무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기존의 같은 평면에서 먼 거리를 하는 개념보다는 저는 회전을 시켜서 같은 거리를 두는 개념으로 전치를 위치시키면 대략 심미적인 얼굴을 보이는 경우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 배열 방법은 뭐 기존에 있던 배열 방법이 아니고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CAD로도 적용을 할 수가 있고, 이 배열 방법은 또 이렇게 나름 또 이렇게 제가 어디 이제 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열 클래스 2 환자도 인사이드 파필라 베스티블 관계가 클래스 2 관계를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배열을 생각할 수 있지만 상악 전치와 하악 전치의 관계를 클래스 1과 비슷하게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 상하악의 기준으로 상하악의 전치를 배열을 하고 나머지를 교합평면에 맞게 배열을 하면 결국은 이 환자분은 왁스림을 만들진 않았지만 괜찮은 얼굴을 보이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왁스림을 조정하는 것은 상당히 좀 번거로운 일이기도 하고, 물론 이 환자분의 개개인의 심미적인 배열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겠지만 이 정도 배열로 저는 클래스 1, 2, 3에 괜찮은 심미적인 안모를 대부분의 환자에서 만드는 걸 경험을 하였고,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왁스림 없이. 그리고 우리가 상악 전치의 위치는 젊은 시절보다 약간 하방으로 배열되는 거 많습니다. 우리가 무치약 환자라고 상악 전치를 전혀 노출시키지 않고 배열을 하진 않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연구를 했는데 상악 전체 비율은 유치학에서는 55%지만 무치학에서는 64% 정도 된다라고 상악 전치를 조금 더 내려서 젊게 최근에는 그래도 총이치를 수복을 하고, 무치학 환자분들도 상악 전치를 조금 노출시켜서 우리가 수복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환자분들이 젊은 안무를 선호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수치는 제가 보기에 조금 과한 것 같고, 저희가 측정한 결과 한 59%에서 61% 정도, 그 정도 안에 상악 전치가 위치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인상과 개개인의 어떤 그 입술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악 전치의 길이 정도는 우리가 전달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합평면과 캠퍼 플레인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는 토픽이긴 합니다. 이런 교합평면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배열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페이셜 스캔이라든지 이런 캠퍼 플레인을 옮기는 도구들을 많이 디지털 덴처를 하는 선생님들은 사용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무치약을 수복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치를 하방으로 수복을 하는 겁니다. 무치약 환자분에서 하악 전치만 보이게 수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악 전치를 유치약 시절보다 길게 수복을 하는데, 캠퍼 플레인과 교합평면을 평행하게 맞춘다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이렇게 상악 전치가 내려오게 되면 교합평면도 같이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이 캠퍼 플레인하고 강제적으로 맞추는 이런 저는 배열의 컨셉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오히려 구치부의 교합평면은 결국은 저작의 혀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캠퍼 플레인하고 평행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교합평면을 후방으로 올릴 수도 있고요. 제가 예전에도 이런 기구들을 좀 사용했었는데, 문제점이 상악 전치에 따라서 결국은 구치부의 높이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 상악 전치에 굉장히 짧아지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고, 저는 교합평면을 어떻게 맞추냐, 클래스 1, 2, 3를 제가 이제 평균적으로 조사를 해봤을 때 클래스 1, 2, 3의 교합평면은 대략 이 정도에 존재합니다. 교합평면은 결국 리치의 중앙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하물과 나치의 관계를 봤을 때는 대략 비슷한 정도의 거리가 나왔을 때 대략 리치의 중앙 정도에 위치하게 되고, 레트노몰라 패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클래스 3에서는 약간 2분의 1에 가깝고 클래스 2에서는 약간 상부에 가까운 관계를 보이게 되더라고요. 물론 요거는 조금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해봐야 되겠고, 저는 레트노몰라 패드 2분의 1에서 상부의 범위 내에서 리치 관계를 보면서 하물과 나치에서 비슷한 거리를 유지하면 교합평면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관계를 덴처를 문제없이 만들어 왔고요. 전치의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하악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 세 가지 배열은 달라 보이지만 모두 같은 배열입니다. 라이브를 회전을 시킨 거고요. 그래서 이 룰을 이용해서 이런 아무 정보도 없는 환자분의 덴처를 쉽게 만들 수가 있고, 이 덴처는 스캔 데이터만 있었지만 제가 프린팅을 해가지고 삶아서 시적 과정 없이 환자분에게 바로 딜리버리를 했는데 괜찮은 노출도를 보이고 심미적인 결과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위치를 만들 때 이 악관 관계에서 스마일 라인하고 치아의 길이에 대한 정보하고 치아의 전방의 수평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면 덴처를 심미적인 덴처를 만들 수 있다고, 대부분의 환자에서 심미적인 덴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왁스림을 없앤 다음 우리가 고경을 정하고 악관관계만 정하면 되는데, 그런 어떻게 쉽게 하면 정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덴처를 그러면 이제 2번에 어떻게 하면 쉽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인상을 뜨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 구강 스캔을 할 수도 있고 알지네이트 인상을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알지네이트 인상을 좋아합니다. 알지네이트 인상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덴처는 물론 템퍼러를 쓸 수 있겠죠. 2번에 만드는 덴처는 템퍼러를 쓸 수 있겠지만, 이 프리말로이드 포사 전방 쪽을 컴프레셔를 해주면 굉장히 리텐션이 생깁니다. 근데 인트라오럴 스캔에서는 컴프레션을 할 수가 없죠. 인트라오럴 스캔은 압박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대로 캡처를 할 뿐이죠. 그래서 이런 관계도 쉽게 얻을 수가 있고, 그러면 수직 고경하고 악관관계는 어떻게 하면 한 번에 얻을 수 있을까? 쉽게 뭐 이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센트릭 트레이라고 이런 장치들이 있지만, 대부분 이 장치를 쓰는 경험이 없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고경을 낮게 잡고 또 환자분은 하악을 전방으로 이동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장치, 오늘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은 없지만, 이 센트릭 트레이의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가운데가 분리돼서 고디같이 트레이싱을 할 수 있게 손쉽게 분리가 돼서 높이를 조절할 수 있게 만든 장치고, 이 장치를 이용해서 트랜스퍼를 하게 되고 전칩의 위치 관계만 전달을 해서 이런 심미적인 덴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스플릿 트레이라고 정했고요. 그래서 이 환자분도 무치약 환자분인데, 무치약 환자분은 알지네이트 인상만으로 만든 덴처입니다. 뭐 물론 릴라이닝을 하긴 했습니다. 릴라이닝을 하긴 했고, 이 상태를 이제 사실 릴라이닝에서 이분은 최종 덴처를 끝냈던 분인데, 고령 환자분이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분들은 이런 프로토콜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환자분은 알지네이트 인상을 이용해서 티슈 컨디셔너로 릴라이닝을 하고 끝났지만 꽤 괜찮은 리텐션을 보였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최근에 이렇게 심미적인 덴처를 쉽게 만들 수 있으면 이런 뭐 오스템에서 나오는 힐링 스캔 바디를 이용해서 우리가 덴처를 듀플 뜨거나 아니면 뭐 가이드를 이용해서 요거를 릴라이닝하고 아니면 스캔을 해가지고 덴처에 멀지를 할 수도 있고, 이 스캔 바디에서 우리가 커스텀 어버먼트와 보철물을 만들 수가 있겠죠. 물론 이 과정들을 조금 오차를 줄이는 과정들은 조금 노하우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도 임플란트 힐링 스캔 바디를 이용해서 이렇게 쉽게 임시 덴처에 있는 그 투스 포지션과 버티컬 디멘전 악관관계를 쉽게 옮길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최종 보철물을 하는 데는 뭐 선생님들이 평소에 하는 뭐 아날로그 인상을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스캔을 사용해서도 이제 충분히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이런 과정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덴처의 치아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요즘은 조금 쉽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덴처를 만들 때 지금 선생님들이 만드는 개념하고 조금 다른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치부를 정할 때 상악 전치의 위치를 정하고 고경을 잡는 방법이 아니라, 고경과 악관관계를 정하고 그 다음에 상악 전치를 정하고 그 다음에 프로파일을 비슷하게 설정을 해서 우리가 덴처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풀마우스로 쉽게 이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렸고요. 오늘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